이미 50년대부터 우주 영화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66년 스타트rek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버스도 못 타는 시절 통신장교가 흑인이었고 조타수는 동양인이었으며 이후에는 이 두 명만 함장으로 승진합니다. 방송 최초로 백인 흑인 키스씬이 등장하여 방송 금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항해사는 무려 당시 미국과 가장 으르렁대던 소련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작자 로덴베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비도 항상 평생 자기 따라다녔던 사람이나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출신지와 커리어가 전혀 다른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합니다. 그것도 최고 요직에. 댓글에도 문의 주셨는데 유비의 사방장군 속 관우 장비 황충 이외에 뜬금없이 공로가 없는 외부 신입생 마초가 들어간 점이 특이합니다. 마초는 그 이후 당시 총나라 무관 최고관직인 표기장군까지 찍는데요. 그러고 보니 유비 부하들이 헌제에게 유비를 한중왕으로 봉할 것을 올린 표에서도 제갈량 관우 장비 황충 앞에 무려 4개의 인물이 나옵니다. 전체 장수 중 첫 번째가 마초, 그리고 허정, 방휘, 사원이 그 뒤를 잇습니다. 유비가 제일 사랑했던 법정 앞에도 정말 생소한 뇌공이 있는데요. 유비는 왜 이런 신기한 인사를 했을까요? 힌트를 얻기 위해 잠시 시간을 유비의 20, 30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비는 객장을 전전하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제후들이 탐내하는 든든한 에이스였습니다. 도겸도 유표도 원소도 조조도 유비가 머무를 때마다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며 예우했고, 심지어 도겸은 유비를 후계자로 지목하며 죽고 나서 본인 땅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비는 왜 늘 쫓겨다녔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본인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도 덤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동탁 조조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역 호족들과도 트러블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뼈아픈 사건 중 하나는 도겸이 물려준 서주를 여포에게 뺏긴 겁니다. 유비가 출정 간 사이 장비가 술을 뺑키치는 조표를 죽였고, 운 나쁘게 조표 부하들이 여포와 내통해 뺏긴 걸로 나오는 이 장면.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운이 나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도겸이 후계자로 삼았고 미축 포함 서주의 호족과 백성은 유비를 반겼지만 도겸 자신과 세력 군부의 주축은 남쪽 단양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표는 도겸이 생전에 유비와 동급 서열로 중용한 장수로 도겸이 죽은 시점 단양파의 구심점이었죠.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는 사료가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유비 세력이 서주의 중요한 특권층을 누락하고 홀대한 것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온 건 확실합니다. 이후 유비는 장장 수천 킬로미터를 쫓겨다니면서 통치 제1의 원칙을 계속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지역 터줏대감에게 밑보이면 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꿈에 그리던 익주를 얻었을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오랜 공신들을 치하하는 것보다도 바로 지역의 터줏대감을 포섭하고 다양한 출신의 부하를 뭉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인척 무장과 영청 출신 문관으로 심플하게 구성된 조조 진영과 달리 유비의 장수 구성은 엄청나게 복잡했죠. 30년차 북쪽 출신 관우 장비, 20년차 서주 출신 미축 손건, 10년차 형주 출신 제갈량 황충 위원, 그리고 새로 조인한 익주파만 하더라도 유장의 땅을 유비에게 적극적으로 팔아버린 법정, 유장의 측근이었지만 마지못해 투항한 황건까지 너무 다양했죠. 총나라라는 정체성이 확립하기 전까지 여기서 총리 역할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거점인 익주 토박이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색깔이 너무 짙어도 문제였을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다양한 지역들에 두루두루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면 금상첨화였겠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법정이 유비에게 허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저 형이 실력은 별로지만 이상하게 팔로워 수는 무지 높은 셀럽이니까 저 형의 확장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허정이 누굴까요? 그는 지난 30년간 파란만장하게 중국을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며 스스로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찍은 인물입니다. 원래 후한 중앙정부에서 출세가 보장된 금수저였지만 친구들이 동탁 토벌군에 가담하자 지방으로 도망간 후 가는 곳마다 담당 일진인 손책에게 공격당하며 예주부터 회계, 이름 모를 바닷가, 베트남까지 떠돌다가 결국 익주까지 오게 된 건데요. 중국 광역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커리어에 나이 70이 넘고 살짝 번아웃 된 점까지 유비 직속 조직 총괄이었던 좌장군 장사로 임명하기에 딱 적절한 점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법정의 후임 상서령 유파, 유비가 제갈량과 함께 유선의 후사를 맡긴 이엄 또한 유장 부하 출신이긴 했지만 그전에는 형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죠.
익주 호족과 이해관계가 깊지 않으면서도 익주 행정 노하우와 지역 경제를 잘 알아서인지 유파와 이엄에게 제갈량 법정과 함께 총나라 법률까지 만들게 합니다. 서열 3순위 방희는 퓨어한 익주 유장파를 대표하죠. 과거 유장의 절친이자 사돈, 파서태수라는 실세였던 한편 사실 한때는 유장이 반란을 의심해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어서 유비의 중립인사에 매우 적절했죠. 그리고 법정보다 앞에 위치한 뇌공은 형주를 대표하는 인자한 선비였습니다. 이렇듯 유비 초기에는 다양한 지역을 대변하지만 색깔이 중립적이고 야망이 다소 꺾인 인플루언서들을 유비 직속 혹은 높은 관직에 맡깁니다. 많은 실권을 주지는 않지만 이런 액션만으로 익주 형주 사람들은 본인이 충분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이는 비록 촉한의 지휘부는 외부 세력이었지만 초기부터 큰 파벌 없이 유지되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미스터리, 한주광표 서열 1위이자 유비 시절 총나라 군부 최고 자리까지 간 마초는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마초는 다른 장수들과 전혀 출신이 안 겹치는 서북쪽 산시성 출신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을 많이 끌고 기순해서 유비가 제후의 지위를 준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본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사촌 마대만 남았으니 챙겨달라고 하죠. 과거에 많은 세력을 다 잃고 이빨 모두 빠진 채로 마지막 커리어를 보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번아웃된 마초를 왜 유비가 넘버원으로 임명했을까요? 총나라가 국력이 6배 큰 위나라와 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민족과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심장인 장안을 정복하려면 서북쪽에 최고 큰 백인 계열 민족인 강족, 저족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지금은 소수민족에 불과하지만 남북조 시대 386년엔 장안을 정복해서 관중의 강국으로 떠오를 정도였으니 삼국지 시대에도 세력이 꽤나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들은 신기하게 평소에는 탐욕스럽고 이익을 쫓다가도 한족 중에 가깝고 흠모하는 장군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강족과 저족에게 완벽한 관시를 제공하는 것이 마초였습니다. 아니, 사실 관시 제공이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마초 자체가 바로 강족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였죠. 몇 년 전 강족 저족 연합세력의 수장으로 조조를 궁지까지 몰았던 북방민족의 레전드입니다. 할머니가 강족이었으니 마초 또한 얼굴이 희고 체격이 큰 초기 강족의 모습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초의 엄청난 활용 가치를 간파한 유비는 표기 장군 임명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조가 요즘 하도 깽판을 쳐서 저족 강족도 우리에게 복종하려 한다. 마초 당신은 북쪽에 명성이 많으니 이를 활용하여 한나라를 부활시켜라. 비록 마초는 곧 사망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유비가 제시한 이민족 친화 정책은 인구가 적은 총나라의 중요한 국론이 됩니다. 제갈량은 2, 3차 북벌에서 저족과 강족을 합동해 위나라 두 군을 빼앗기도 했죠. 또한 항장인 강유를 중용한 것도 강유가 저족 강족과 인연이 깊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록 강유 자체는 한족으로 나타나지만 천수 강씨는 원래 강족이었던 강태공을 시조로 하는 성씨이죠. 특히 강유 밑에 왕사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강족들을 신의로 접했기 때문에 난폭한 부족들도 복종했고 북벌할 때마다 왕사를 보고 이민족이 직물과 곡물 등을 전달해 주었기에 강유가 그 기반으로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사가 죽을 때 이민족 수천 명이 와서 소리내어 울고 강족들이 그의 자식들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왕사는 당대 최고의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유비가 파격 발탁해서 한중태수까지 오르는 왕평도 파서의 이민족왕 수하 출신이라 그런지 이민족 정예군단인 무당비군을 잘 조련하여 231년 장합과 244년 조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단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모든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집단의 경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특정 집단을 고립시킨다면 소외된 자들이 결집해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린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경제력은 고속 성장을 했지만 한민족은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70년 전엔 남북이 갈렸고 40년 전엔 동서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몇 년 전부터는 남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역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소무적인 분열이 지속된다면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비극 자체에 대한 충분한 추모와 반성은 필요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없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과거의 악연을 끊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60년대 로덴베리가 창조한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호 지통실의 다양한 얼굴들, 그리고 5호 대장군의 이질적이지만 조화롭게 포함된 휜 피부와 사자투구의 사내를 그려봅니다. 바야흐르 이제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포용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